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사실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유퀴즈에서 이제 보실 분인데요. 먼저 오늘의 북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코치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자리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의 이제 주인공 유현진 작가님을 19년 전에 이제 대학교 교수로서 제자로서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때도 참 밝고 해맑은 아이였었거든요. 아무 걱정, 고민 없는 아이였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KBS 인간극장의 또 주인공으로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삶을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봄을 저자가 되어서 다시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엄청 대단한 성공담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끝내 다시 일어서고마는 진짜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책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써 내려갈 이야기까지 함께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 한 스푼, 그리고 용기 한 스푼, 그리고 열정 2스푼 이렇게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현진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 예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멋진 소개. 네,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단 시작하고 봄이라는 에세이를 출간한 작가 유현진입니다. 네, 책은 잠시 두고. 네, 먼저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제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지금 소방관 남편과 함께 첫째 7살, 그리고 4살 쌍둥이 이렇게 아들 셋을 육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엄마입니다. 저는 진행성 유전 희귀 질환으로 인해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진행성이다 보니까 제 병을 발견하기까지 한 8, 9년 정도가 걸렸어요. 8, 9살부터 시력이 남들보다 유독 더 나쁘다라는 정도는 알고 지냈는데 19살 고3 수험생 시절에 이제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안과를 방문하고 그때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유현진이라는 이름 앞에 새로운 수식어가 나타났어요. 시각장애인. 근데 이 수식어는 앞으로 없앨 수도 지울 수도 없이 저를 매번 따라다니는 그런 꼬리표 같은 수식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붙었을 때 그 심경은 정말 무겁고 사실 참혹했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때 저는 20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저는 사실 장애라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장애인이라니.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젊은 20대의 패기와 열정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를 앞에서 소개해줬던 교수님이 저에게 밝고 해맑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아마 여기에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장애인이 뭐 대수야? 장애인이라고 다 못해? 아니, 내가 보여줄게. 나 할 수 있어. 라고 정말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다른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열심히 20대 때 그걸 헤쳐나가고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이라는 수식어는 저를 따라다녔고 저는 그 안에 제 삶이 파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결혼을 해서 저는 시각장애인 아내가 되었고 또 아이를 낳아서 시각장애인 엄마가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책이 나오고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입력값 뒤에 붙어있는 이름이 바뀌면서 저는 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새로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수식어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학생, 강사, 교수, 엄마, 딸, 아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엽서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이곳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한 번씩 좀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 나눠주시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수식어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아내 유현진, 시각장애인 유현진, 엄마 유현진, 작가 유현진. 제 이름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어떤 수식어를 이름 앞에 갖고 계신가요? 적으시면서 다시 이야기 진행할게요. 그런 수식어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수식어에 파묻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뒤에 이름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제 시각장애 상태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대략 전방 1m 정도까지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셔주시는 분들의 윤곽도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지금 저 몇 분이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1m 전방이라고 해서 그것도 모두 보이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암점이라고 아예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닐 때 흰지팡이나 안내해주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금은 혼자서 길을 다니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이 보이지도 않는 제가 도대체 뭘 일단 시작하고 본다고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제가 말하는 시작은 준비가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원래 강사라는 꿈을 꿨었어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포기했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포기를 당했어요. 대략 25살, 젊은 날 25살쯤에 취업 진로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수업을 수료를 하고 이제 강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또 마침 어떤 장애인 복지관으로부터 강의 의뢰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첫 강의다 보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가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고 그날 감동을 받은 건 오로지 연단에선 제 자신뿐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혼자서 진지했고 혼자서 희망을 외쳤고 혼자서 떠들다가 보니 아마 거기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래서 지금 저 사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내용이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강의를 망치고 강의를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아직 세상을 이야기할 만큼 살아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제 꿈을 포기했어요. 아니 사실 포기했다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서랍 한켠에 그냥 넣어두고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떤 걸까요? 취업을 했고요.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이직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처럼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인생은 아실 거예요.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삶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면서 제 시각장애가 생각보다 아주 가파르게
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셋이나 낳을 줄 몰랐어요. 이게 가장 큰 변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나 저나 우리가 새 아이의 부모가 될 거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했고, 저희 인생에 뭐 쌍둥이가 찾아올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저는 이제 회사의 복직 또한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제 인생 계획에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제 삶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깊숙하게 넣어뒀던 꿈이었어요. 강의를 하고 싶다는 꿈.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꿈이라는 건 뭔가 제가 계획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오래오래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강연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죠. 강의도 하기 전에 책이 먼저 출판되어서 어느새 저는 작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의는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입니다. 꿈을 이룬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꿈을 빨리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꿈을 늦게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꿈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물론 멋지지만 꿈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언젠간 이루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눠드린 엽서에 한 번 더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간직하고 있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언젠간 꼭 이루고 싶다라는 꿈이요. 뭐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보자. 그게 아니면 1년 동안 한번 크루즈 여행 다녀보자 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꿈이 있으신지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꿈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도 좋은데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20대 때는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과 패기가 있었어요. 난 이거 할 거야. 해내고야 말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열정과 패기가 많았는데요. 현실은 열정만으로, 그렇게 불타오르는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저는 제 자신의 열정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 사실 열정까지는 없고요. 한 1정이나 2정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타오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집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미룰 수 있는 건 최대한 끝까지 미뤄요. 내일의 나에게 자꾸 부탁해요. 네. 답장도 빨리 못하겠어요. 왠지 미루고 싶어요. 뭐 카톡이나 문자나 답장도 자꾸만 미루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각자 가 있으면 최대한 안전하고 푹신한 곳을 찾아서 누워 있어요. 숨만 쉬어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미뤄요. 이런 제가 과연 열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저는 글을 썼고요. 이렇게 북토크까지 준비하는 그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 열정을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숯불 같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처음으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저녁에 아이들하고 바베큐를 해먹느라고 남편이 이제 이것저것 준비한 것을 굽고 있었죠. 2시간이 지나도록 이 숯불이 꺼지지 않고 제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다 구워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 인생, 나는 이런 숯불 같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몸은 사실 널브러져 있고 지쳐 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만큼은 지치지 않아요. 계속 묵묵하게 고기를 구워내고 있는 숯불처럼 제 머릿속에선 계속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아이들 재워놓고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일은 뭘까? 아, 이 캠핑 끝나면 정리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애들 아침은 뭐 먹이지? 북토크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지? 등등.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는 다급해하지 않고 제가 머릿속으로 벌써 돌렸던 시뮬레이션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저의 열정은 그런 숯불 같은 열정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열정,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으신가요? 네. 자신에게 힘이 되는 어떤 존재.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매일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어요. 혹시 나를 가장 힘이 나게 하는, 나를 가장 열정을 가지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같이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족이요. 네. 저의 숯불 같은 열정의 근원은 사실 가족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어져 있는 저를 유일하게 움직이게 하는 근원들이거든요. 너무 하기 싫어도 4시에는 꼬박꼬박 나가서 데리고 와야죠. 네. 그리고 저녁밥 차리기 귀찮아도 5시에는 욕하면서 쌀을 씻고 있어요. 오늘 저녁 뭐 하지? 쌀을 씻으면서 생각해요. 치킨을 구울까? 햄을 구울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은 아직까진 저희 가족들, 아이들입니다. 열정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멋진 화려한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 대단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는 정말 열정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가진 이런 묵묵하고 은근하게 오래가는 숯불 같은 열정 또한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농담이지만 저희 남편이 소방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불타오르면 사실 저희 남편부터 저를 말리지 않을까요? 네, 이런 핑계를 대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숯불이 꺼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숯불에게도 뭔가 원동력은 늘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쟤도 빼줘야 되고, 불길도 계속 줘야 되고, 이런. 아무리 숯불 같은 열정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오래 지속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래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앞서서 저희 남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이던 시절에 저희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희 남편의 말버릇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늘 얘기해요. 이 남자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응원해주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몸을 한껏 뒤로 늘어뜨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꼴을 보자니 이 사람은 이렇게 무책임한가? 정말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싫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되게 줏대 없구나,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늘 저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게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깨달은 게 언제냐면, 중독됐다는 걸 아이를 양육할 때 이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희 첫째가 워낙 장난기가 심해서 꼭 밥 먹을 때 막 장난감 같은 걸 자꾸 식탁에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밥 먹을 때 장난감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지지 않고 말해요. 옆에 두기만 할게요. 그래서 아웅다웅 하다가 그럼 절대 만지지 않는 조건으로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근데 자꾸 만지고 싶죠, 아이는. 밥을 먹다가 저 몰래 제가 안 보이는 걸 또 이 친구가 알아요. 슬쩍 건드려요. 저도 실제로 속을 때도 있고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해줄 때도 있어요. 슬쩍 건드리다가 그만 물컵을 쓰러뜨려요. 물이 촤 쏟아지는 순간 저는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도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요, 놀래서. 이러면서. 그럼 저는 벌써 여기에
쫙 저의 그 레파토리가 올라옵니다. 너로 시작하는, 너야 임마 너로 시작하는 말이 준비를 하지만 꾹꾹 눌러 참고 제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물 쏟을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와, 제가 언제 이런 성인 군자가 됐나 싶었어요. 다 남편이 늘상 하더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에 중독이 되어서 아이가 실수를 해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아빠처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저희 아이를 제가 챙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이렇게 놀랬던 아이가 제가 그렇게 말하면 휴, 엄마가 화 안 내네. 라고 이렇게 어깨가 탁 가라앉으면서 제 눈치만 이제 꿈뻑꿈뻑 보게 돼요. 되게 마법 같은 단어예요. 아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저도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텐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이들보다 물컵을 더 많이 쓰러뜨려요. 제가 목말라서 식탁에 가서 제가 이제 거리 감각이 없어요. 컵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컵이 있는지부터 더듬느라고 손을 휙 하는 순간 툭 쓰러지면서 물이 쫙 쏟아지는 게 아이들보다 적어도 한 두세 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럼 그때 저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짜증나. 왜 이렇게 덜렁거려? 아, 왜 이렇게 한심하지? 아니, 안 보인다고 해도 좀 조심했어야지. 이런 것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 제 스스로에게 정말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비관했죠.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혼자서 물컵조차 찾지 못하고 혼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상태가 나빠졌나? 라는 자기 비관에 수시로 빠졌습니다. 그때 저를 끌어올렸던 마법의 문장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럴 수도 있지였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면 이 남자는 또 저한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아이한테 했던 그 말 그대로 저에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이 저를 끌어올려짐을 느꼈어요. 맞아, 나 실수할 수 있어. 나 안 보이잖아. 나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설사 보이는 사람도 덤벙거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어. 네. 그 마법 같은 말 덕분에 저는 제 자존감을 정말 많이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약간 남편 험담 비슷하게 했으니까 약간 남편 아니 정말 무책임한 남편으로 제가 살짝 험담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칭찬할 부분도 분명히 있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 제가 아들만 키워봐서요. 아들이라고 이제 단정 짓는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아들들은 진짜 뭐가 안 들리나 봐요. 네. 잘 챙겨라, 챙겨라 수도 없이 얘기해도 항상 뭘 빠뜨리고 잃어버리고 엄마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대들기 일쑤예요. 그럴 때마다 화가 불글불글 끓어오르지만 꾹 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남의 집 아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랑 같이 사는 남의 집 아들 있잖아요. 이분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제 말도 반토막만 듣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집에 휴대폰을 놓고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럼 제가 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지금 이 바쁜 너가 휴대폰을 놓고 나오는 건 내 계획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 그래서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이제 잔소리 메들리가 시작이 돼요. 내 아들한테는 못하잖아요, 잔소리. 우리 시어머니 아들한테는 잔소리를 퍼부어요. 여보도 혹시 시각장애인이야? 안 보여? 핸드폰이 안 보였나 봐. 이렇게 비꼬면서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이제 시무룩해지죠. 저는 왜 남편한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못할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똑같은 일이 저에게 발생해버렸어요. 그 캠핑을 가던 그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애들 차에 벌써 다 태웠고 출발만 하면 돼요. 아무리 제 가방을 찾아도 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망했다.
근데 아이들을 두고 제가 갈 수는 없고 찾는 건 저보다 보이는 사람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죠. 여보, 미안한데 나 휴대폰을 놓고 온 것 같아. 근데 어디에 놓고 왔는지도 모르겠어. 집에 가서 좀 찾아줘. 그래서 남편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초조해졌어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잔소리를 할까? 막 두려워졌어요. 오늘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 줄까? 아니면 내가 며칠 전에 그렇게 퍼부었던 잔소리를 그대로 내가 돌려받진 않을까? 초조해서 막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탁 나타나면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딱 세 음절만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괜찮은데 그것도. 근데 그거는 아니긴 했어요. 네. 어떤 말이었을 것 같아요? 딱 세 글자였어요. 근데 여기 있다랑 결이 상당히 비슷해요. 교수님도 저희 남편 애처가시죠? 네,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면서 자, 여기. 끝.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벨트 매고 시동 걸고 운전을 딱 해주는데 저는 그날 10년 만에 저희 남편에게서 후광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다니, 나를 탓하지 않다니, 나도 이제 당신에게 하는 잔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안 할 순 없어요. 조금 나도 줄이는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 남편은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이. 얘는 어차피 잘 안 보여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늘 담아두고 그거를 저를 이제 탓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자꾸 물건을 놓고 오고 보이지 않아서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이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 보여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이거를 탓하기 시작하면 저는 또 끝없이 아마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그걸 저보다 제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저를 탓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 주었습니다. 요 정도면은 저희 남편 칭찬할 만하죠. 네. 혹시 이거 저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혹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만의 문장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저를 끌어올리는 문장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뭐 다시 해보자, 잘하고 있어, 나를 힘나게 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꼭 필요한 힘이 나는 문장. 저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서걱서걱거리는 소리로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 각자 자신에게 가장 힘이 나는 문장을 썼는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또는 내 자신과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형태의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였어요. 어떤 때 이 말을 제가 가장 많이 썼을까요? 길을 찾지 못할 때. 네, 제가 뭐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건물 위에 있는데 제가 위에 있는 간판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만 20-30분을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행인에게 길을 물어야 돼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귀한 시간을 뺏는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을 걸 때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잘 안 보여서 혹시 무슨 치과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던 시절이라 이 말 한마디를 하는 데에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심지어 행인을 물색하기도 했어요.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 분 있죠? 예를 들면 아기 데리고 가시는 아기 데리고 가시는 분, 되게 친절할 것 같은 분들, 아니면은 약간 할머님들 분들만 이렇게 물색해서 저분이라면 왠지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물색할 정도로 굉장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회사에 입사한 지 뭐 얼마 안 됐을 때, 뭐 내가 아직 일이 능숙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일을 잘 못하거나 몰라서 배워야 할 때 자꾸 상사한테 그렇게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료에게도.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 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뭔가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제가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죄송하고 가는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어야 되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처럼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쓰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당연히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쓸데없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지는 말자. 그럼 이 말을 어떤 언어로 내가 바꿔야 할까? 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대신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예요. 길을 물어볼 때 이제는 요즘은 행인분들께 당당하게 길을 물어보거든요. 흰지팡이 딱 들이밀면서 그때 실례지만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뭐 어디 치과를 못 찾고 있는데요.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뺐는데도 제가 저를 굉장히 조금 더 사랑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상대방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이 되었구나를 느끼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상사, 동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나를 좀 더 사랑하는 언어로 내 언어를 바꾸었더니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말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고맙습니다를 말할 수 있게끔 말을 바꿔보는 것.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제가 오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 상황은 사실 되게 밝게 지금 강연을 이제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 번아웃도 참 자주 와요. 물론, 천방지축 새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주,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어디로 뱉어야 될지 모르는 짜증과 화도 사실은 제 속에 정말 가득해요. 특히, 걷잡을 수 없이 치료법도 없는 제 눈과 제 시력에 대한 화가 사실은 가장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저에겐 사실 결코 출구를 만날 수 없는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상황이고요. 제가 절대로 오르거나 부술 수 없는 막다른 벽을 만난 기분이에요. 사실 시각장애 아니더라도 우리는 원래 비장애인들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누구나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도 하고 상실을 겪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시각장애라는 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땐 혹시라도 보이지 않을까 봐 매일 밤 두려움을 안고 자기도 해요. 병원에서는 50대쯤 되면 완전히 시력을 잃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히 시력을 잃는다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도 여쭤봤어요. 바로 눈앞에서 누군가 안녕 하고 손 흔들면 뭐가 흔들리네 정도는 감지할 수 있는 시력이라고 해요. 솔직히 그게 시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연 저희 아이들의 얼굴을 언제까지 제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얼굴 하나가 온전히 제 눈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눈썹만 집중해서 봐야 되고 콧구멍만 집중해서 봐야 아이들의 얼굴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을 때는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확대해요. 제 아이의 얼굴을 저는 그렇게 확인해요. 상처가 나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엄마 밴드 붙여주세요 하고 달려오는데 이게 그냥 장난으로 밴드가 붙이고 싶은 건지 정말 다쳐서 여기가 아프니까 밴드 붙여주세요 하고 달려오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호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겐 정말 막막한 삶입니다, 사실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암담함이 한켠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저는 사실 매일매일 좌절을 겪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안 보여요. 매일 좌절해요. 그 좌절 속에 제가 웅크리고 있어 봤자 시간만 흐르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는 날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깨닫고는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내가 볼 수 있는 1분 1초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벽 앞에 웅크리고 고개 숙이고 있지 않고 고개만이라도 들어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자. 하지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걸 찾기 위해선 시선을 돌려야 돼요. 막다른 길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그 시선이 저희를 조금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제가 평범한 삶을 살 줄 알았음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작가 유현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을 꿈꾼 적은 있지만 이걸 정말 제가 이룰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자신을 막다른 길 앞에 웅크리고 있게 놔두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한 발짝이라도 시작하는 그 힘.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끊임없이 나 무언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나라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걸 끝없이 고민하고 나아갔습니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보통 저희 아이들이 아직 그 쌍둥이는 4살이라 어리다 보니까 남편이 좀 챙겨줘야 돼요. 뭐 안 먹으면 이제 먹여주거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땐 대부분 이제 쌍둥이들은 아빠 쪽에 몰아서 앉고 스스로 밥을 먹는 첫째는 저랑 같이 이제 앉아서 저희는 먼저 식사를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외식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던 저희 아이가 들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쨍강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는 밥 먹다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 혜성이 포크 떨어뜨렸어. 포크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근데 갑자기 저희 옆에 있던 첫째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기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포크네. 근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포크 소리여서 포크였는데 눈으로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첫째의 눈빛이요, 저를 보는데 무슨 마법사를 보는 듯한 우리 엄마 대박 대단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고 다른 감각에 의지하다 보니 그게 어쩔 수 없이 발달한 게 아니라 예민해진 것 뿐이에요. 네, 숟가락하고 포크 나중에 떨어뜨려 보세요. 잘 들어보면 소리가 달라요. 네, 저는 그저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것 뿐인데 저희 아이는 와, 우리 엄마 진짜 잘 들어.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 우리 엄마 능력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부끄러워했던 장애가 어쩐지 으쓱해졌어요. 나 대단해. 나 숟가락이랑 포크 구별하는 엄마야.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해요.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포기, 내려놨어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제 능력,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저의 그 예민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위해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바꿀 수 있을까? 내 마음가짐을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책을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네, 계약서를 들고 출판사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 누군가는 아마 계약서를 앞에 두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저 할래요. 일단 시작했어요. 일단 저 할래요. 해볼래요.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숯불 같은 열정을 가진 저를 믿고 저는 일단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노트북을 못하는데 노트북을 못하면 내가 글을 어떻게 쓰지? 그래, 태블릿을 사자. 태블릿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등 일단 시작을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야기 중에 저희 아이가 물컵을 쏟았을 때 있죠. 물컵을 쏟았을 때 그냥 아이에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에서 끝내지 않아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자, 이제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이가 말하죠. 걸레 가져와서 닦아야 돼요. 그래, 맞아. 가져와. 그럼 아이가 이제 걸레를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물을 닦아요. 저는 정말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웅크리고 있던 저의 시선을 들게 한 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저는 이 책을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일단 시작하고 봄이 되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거창하지 않은 누군가의 작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엽서에 쓰신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일단 어떤 것부터 어떻게 오늘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이 엽서는 오늘 제 강연을 기념으로 집에 가져가셔서 마음속에 혹시 고이 간직해두었던 꿈이 있다면 이 엽서를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